6월 두 번째 주 사건 사고입니다. 옛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또 교통사고를 내고 그래서 그 사건이 1심이 집행유예가 떨어져서 아마 댓글에 진짜 공방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 1심과 이번에 2심이 또 판결이 났는데 2심은 아주 전혀 다른 네. 판결이 났습니다, 교수님. 사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굉장히 화났었어요. 이거 판사 웃기는 사람이네. 막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정도였었죠. 그 1심 사건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가 가야 되겠네요. 1심 사건의 이 그 범인은 네. 전북대 의대생이에요. 24살 먹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2018년도 9월 3일 날,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네. 2년 전 가을에 새벽 02시 30분경에 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22살짜 2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원룸에서 뺨 때리고 이러면서 억지로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2시 반경에 그랬는데 7시가 됐어, 아침. 네, 아침 7시. 똑같은 날. 같은 날 7시가 됐는데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엄청 불쾌했겠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할 때 어떤 그 수치심, 그다음에 어떤 공포감, 이런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아침에 이제 갈 시간 정도 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제 끝나자 이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거기서 뭐라고? 건방지게 나한테 또 그만 뭐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를 두들겨 패가지고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건이 이제 신고가 됐고요. 그건 네. 이제 그러니까 죄명은 내가 볼 때 강간 플러스 상해죄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5월 11일 날 이놈이 그 전주에서 부잣집 자식이에요. BMW를 몰고 다니는 내가 보니까 24살밖에 안 처먹은 놈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자기 여자친구의 성폭행과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11일 날에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남짓 되네요. 네네. BMW를 몰다가 이제 그 신호 기다리던 승용차 들이받고 그 운전자한테 2주 상해 가했던 거. 네. 이거 이제 합산해 가지고 이게 재판에 회부됐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집행유예 받았어요. 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의대생이라고 했는데 네. 계속 학교를 다니냐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은 이 음주운전하고 성폭행 때문에 이제 소속 학교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4단계가 있다고 해요. 네. 처음에는 유기정학,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재적 이렇게 됐는데 재적되면 이제 학교 떠나는 거죠. 네. 제일 큰 게 이를테면 재적이 퇴학이에요. 퇴학이니까 아마 고민하다가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요. 언론에서 난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쫙 절차가 있어가지고 교수위에서 재적 의견 냈고요. 그걸 전북대 총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결국 학교에서 이제 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퇴학된 건데, 그런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그 1심에서 그 집행유예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 1심 때 집행유예 준 이유, 판사에. 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초범이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건 합의했다는 뜻이고요. 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인을 그 여성을 강간해도 초범이면 많이 참작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내고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면 아니 내 자식이 사고 치면 내가 봐달라고 선처 요구하면 그게 참작소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기더라고 이거. 그다음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했을 겁니다. 네.
또 폭행을 당했었고 성폭행까지 당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 거죠. 그렇게 떨어졌던 거고요. 근데 2심은 아주 다르게 냈습니다, 교수님. 네, 2심은 완전히 다르죠. 네. 2심은 어떻게 내렸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의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의대생이니까. 그렇죠.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 강간한 사안으로도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명시적으로 반성한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 결정도 하고 재판도 1심에서 뒤집혀서 2심 실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네. 의대생이니까 조만간 의사가 될 사람인데 의사로서의 인성과 실력을 닦는데 주력해야 될 사람이 여자친구를 폭행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성한다고 연신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깊이 반성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수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구속돼 가지고 구치소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올바른 가치가 뭔지 좀 판단해 봐라. 네. 이러면서 이제 뭐 1심이 전주지방법원이니까 2심은 광주고법일 거예요. 광주고법에서 판사는 집행유예를 딱 떼어버렸죠. 징역 2년 땡땡 하면서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까지 같이 그것도 해야 되죠. 네,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 1심에도 부인했고 2심에도 부인해 왔잖아요. 근데 아마 그걸 괘씸하게 본 것 같은데 피고인 측 변호인이 했던 말이 또 사실은 좀 이것 때문에도 비난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사실. 교수님 이 말 좀 해주십시오. 1심 재판할 때 피고인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참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이게 감형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도 감경사유인가요? 가졌지만 그러니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초등학교 이후에 정서적 교육을 잘못 받았대요. 그거 어떻게 알지?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 이게 이 재판할 때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난 이거는 무슨 영어 하는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변호사의 변론 요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잘 사는 것과 그다음에 머리가 뛰어난 것과 이게 무슨 이거 감형사유하고 상관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가중사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똑했지만 정서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사실 이게 그냥 교수님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재범률이 되게 높다라는데 저희는 평가할 때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떨어지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뭐 정서적으로 자기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라고 사실 변호 아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변호가 아니에요. 난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궤변이에요, 궤변. 아예 하려면 어린 시절에 유복 환경에서 자랐고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 가졌다는 건 싹 빼야 돼요. 싹 빼고 초등학교 이후에 엄마 아버지가 하도 바빠서 애새끼 정서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바람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애새끼가 법을 잘 안 지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잘 교육시킬 때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막 찍어다 붙여놓으니까 말이 앞뒤가 틀리잖아. 앞뒤가. 유복하지 않느냐, 의대생이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냐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다가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지적 잘했어요. 정서적 교육을 못 받고 성폭행하는 놈은 재범률이 현저히 높아요. 네. 그럼 풀어줄 게 아니라 교도소 보내서 사람 새끼 만들어야죠. 내가 볼 때 이 1심 변호사의 이 변호 요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그래도 대성공한 거예요. 1심에서는. 그렇죠. 집행유예로 쏙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혐의 부인도 모자라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이 부분은 제대로 걸렸어요. 네, 교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거를 이번 2심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즉 말하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죄질이 극히 불량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게 드러났냐면, 얘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피해를 준 여성하고 그 문자 같은 걸 주고 받으면서 뭐 사실 지가 한 행위가 뻔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 때린 거, 강제로 성폭행한 거, 뭐 이런 거 등등이 나오고, 또 아마 피해 여성이 다시는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네가 그걸 가지고 나 또 때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네네. 문자 주고받는 사이에서. 네. 요 놈이 경찰에 조만간 붙들려 가서 경찰이 당연히 지 휴대폰 볼 것 같으니까 그걸 싹 뺐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했다. 뭐 요런 내용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건 싹 빼고 이른바 편집을 해가지고 휴대폰 안에 둔 거예요. 경찰에서 얘 휴대폰 문자를 속된 말로 까봤을 때 그런 내용이 쏙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장난칠 거 다 대비해서 디지털 포렌식이에요. 포렌식에서 보니까 빠진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부에도 전달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먼저 아마 그 여자친구 목을 눌러가지고 목을 조르니까 그 여자친구가 손발 딱 놓을 수밖에 없죠. 반항 불가죠. 목 누르는데 그 상황을 저항을 포기한 상황을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가 오히려 뒤에서 가볍게 자기를 껴안으면서 술 깨고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진술하면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지가 목 눌러서 기저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갖고 가만히 있었던 여성을 그렇게 말 안 하고 오히려 뭐 뒤에서 껴안으면서 술 깨고 얘기하자고 했다.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강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왜곡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뒤바꾸고 사실을 왜곡하니까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그것도 지적을 하면서 너는 좀 살다 나와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 또 봤던 게 그 의대생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네. 수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강간 치상 사건에서 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불기소된 전력이 있고 또 피고인과 이것이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과거에 이 청소년 사건에서 분명히 뭐 무혐의를 받았긴 했지만 혐의 없음을 받았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이 사람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재판부는 뭐 고려한 거죠. 예, 소개팅을 하면서 미성년자 포함된 아이들하고 소개팅하고요. 다수의 여자들하고 성관계 조건으로 만남을 또 가지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어떤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성인지 왜곡, 그게 그 머릿속에 비뚤어진 성인식이 박혀 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 의사하면 안 돼요. 그럼요. 절대 이런 친구 의사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과거에 그 마취 상태라든지 그럼요. 이런 그 상태에서 한거 불능 상태에서 환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대생 때 이 사람은 박탈당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한 거고 다행이에요. 나는 진짜 이거 그대로 국가고시 보고 의사로 갈까봐 솔직히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끝났죠.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뭐 빵에 가서 2년 동안 살고 나오면 대가리 썼겠죠. 뭐. 근데 사실 1심에서 이 정도면 뭐 합의됐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서로 연인 관계였고 또 합의해 뭐 이제 뭐 선처도 구한다 뭐 아니고 초범이다 이러면 또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 1심에서 지금 사실 보였었는데 2심은 완전히 뒤엎은 거잖아요. 잘했어요. 이거는 뭐 정말 형식적이고 아주 기계적인 감형 조건으로 1심에서 빠져나갔잖아요. 1심에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고 구속이 돼서 수감되는 거 여부하고 관계없이 저는 심각하게 봤던 거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 진료를 받는 게 과연 안전할까 하는 그게 더 우려스러운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 부분을 2심 재판부가 헤아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의사한다면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저 그리고 이 의대생한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의대생이죠, 사실은. 네, 맞아요. 전 의대생인데 보통 지금 폭력성도 있죠. 충동성도 있죠. 지금 술을 마시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능력까지 있죠. 거기다 성인지 의식까지 잘못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두면 더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남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반성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더 나은 삶으로 가야 돼요. 교수님 얘기했듯이 집이 유복하다면서요. 그러면 뭘 해도 되잖아요. 치료 받고요. 상담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인생도 편안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지지 않아요. 이 피해자 여자친구분도 얼마나 불안하면서 살겠어요.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이유가 뭔지 알죠? 고대생 그 의대생 퇴학당한 친구가 다른 대학 의대에 살짝 입학해갖고 의사 됐어요. 네. 그 속된 말로 그때 한번 그 우리 사회가 뒤통수 한번 맞은 거죠,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도 이 친구가 또 그런 식으로 할까봐 조마조마해갖고 이제 불안해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의료법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번 여기서 했었잖아요. 네, 다뤘습니다. 의료법도 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관련돼서 마약 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의료법 위반 아니면은 의료법 위반 중에서도 뭐 진단서, 위변조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의사 면허 취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한참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아예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좀 잘라줬다는 거, 이런데 저는 그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되고 난 다음에 저 의사 면허 취소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진짜 1심과 2심에서 예. 저는 이렇게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술을 부인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바꾸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던 그런 피고인의 성향이랄까요? 자질까지 보게 됐고, 또한 그 저 앞에 혐의 없음이 있었지만 그것과 이 사건이 사실 동떨어진 사건이지만 경향을 보고 성향을 볼 수 있는 판단을 재판부에서 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인과응보예요. 네. 그 자기가 저 뿌린 대로 걷는 거고요. 본인은 또 뭐 2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그 집행유예로 그냥 확정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 집행유예 3년 떼어버리고 실형 2년 때리면서 법정 구속시켜버리니까 본인 엄청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당황한 거에 두려움에 지금 교도소 가 있으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자신이 한 행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앞으로 한참만이 남은 24살이니까 한참만이 남은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잘못한 걸 계기로 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2년 동안 교도소 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예. 또 이 사건 다루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